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깊고도 고요한, 하지만 한편으로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질문 하나를 품고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명멸하고 방 안에는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제 목소리만이 머물고 있네요.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 아래에서 무심코 읽은 댓글 한 줄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사소한 무시에 밤잠을 설쳐 본 적은요? 만약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방치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 거친 세상의 피로감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이 밤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아직 30도 되지 않았던 그 푸르던 시절, 저는 제 안에 들끓는 분노를 곧 저의 성격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화를 잘 내는 것은 결코 제가 모나서가 아니라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이 세상이 지독하게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곤 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편리한 핑계는 없으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라 착각했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요동쳐도 입술은 필터링 없이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 뒤에는 언제나 무겁고 씁쓸한 후회만이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뒤끝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건 폭탄을 던진 사람이 하는 말이지 그 파편에 맞은 사람들은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음입니다. 제가 마치 분노의 화신이라도 된 양구는 걸 보며 나 성격 불같아라고 말하는 건 사실 나 내비게이션 고장 났는데 호수로 운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이가 들면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내면도 자동으로 평온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100살을 넘긴 지금에서야 저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은 서늘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고약한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매여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학식이 깊든 얕든 상관없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00년을 살며 제 안의 분노를 차갑게 해부해 본 결과 저는 단 한 번도 타인이 제 감정을 직접 만든 적이 없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 앞에 자극이라는 버튼을 놓았을 뿐이고 그 버튼을 누를지 말지 눌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언제나 제 안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전두엽 편도체 연결성에 의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의 제조적 neuroplasticity facilitates the recalibration of the limbic system through sustained cognitive reappraisal 과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당신의 내면에 남아있다는 신호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감정을 다루는 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인형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나는 분노가 내 슈퍼파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친구들을 잃게 만드는 아주 비싸고 시끄러운 취미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데 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이 분노에 더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어났는데 그 수고를 알아주는 인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죽어라 버텨온 시간에 비해 세상이 돌려주는 말들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사회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통계 수치는 중년 이후에 감정 소진과 분노 장애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체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예민해졌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해답의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채 무방비로 버텨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난 후에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은 언제든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고 무례한 사람들도 쉽게 변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 즉 내 안에 평온을 지키는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날선 말들은 여전히 오가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단단한 중심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를 통째로 망치게 했던 그 독한 말들이 어느 순간 그저 길가의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그 경지 말입니다. 달팽이가 무려 3년 동안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중 누군가는 그걸 주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달팽이에게는 생존을 위한 방식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생존을 위한 휴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만약 제가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다면 저는 아마 20대 시절 내내 불면증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온은 성격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요. 노자가 말했듯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이끄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의 선풍기 소리에 집중하며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힘을 말이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분노를 성격이라 부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찰나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저는 제 마음의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자주 적어두곤 했습니다. 감정은 방문객이고 선택은 집주인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마음이라는 집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은 환한 햇살 같은 기쁨을 들고 오지만 어떤 손님은 예고도 없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분노와 원망이라는 흙발로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문객들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집에는 불쾌한 손님은 절대 사절이야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들이 발길을 끊던가요? 천만에요. 그들은 오히려 담을 넘어서라도 꾸역꾸역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감정이라는 무례한 손님에게 우리 집의 주도권, 즉 리모컨을 넘겨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 뚜껑을 온 힘을 다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폭발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진짜 통제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지금 당장 독서를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입을 다물고 이 열기가 식기를 기다릴 것인가 혹은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람이 지나가듯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이 아주 짧고도 위대한 간극 속에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사실 감정의 통제라는 건 이별 후에 이케아 가구를 설명서 없이 조립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복잡한 일일지 모릅니다. 제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그 찰나의 간극을 견디지 못해 늘 폭발 버튼을 먼저 눌러버리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 꿀은 유통기한이 없어서 수천 년 전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안에 인내와 평온도 잘만 보관한다면 그만큼 오래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배고플 때나 피곤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저 역시 오후 이 시쯤 당이 떨어지면 제 인격도 같이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건 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내 혈당이 나쁜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싶지만 사실 그조차도 제 내부 상태가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은 그저 자극일 뿐입니다. 진짜 결정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내려집니다. 똑같은 비난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어넘길 수 있고 어떤 날은 세상이 무너질 듯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여유가 있는지, 내가 지금 너무 지쳐있지는 않은지, 혹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와 같은 나의 내부 상태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반응 잠복기를 활용한 인지적 재구조와 cognitive reframing through response latenc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술적인 용어라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한 박자 쉬고 생각하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수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농담처럼 대답합니다. 일단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화난 제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화가 쏙 들어가거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관찰자의 자리로 이동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죠.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때는 내가 바로 그 감정 자체가 되어버리지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그 감정은 그저 내 마음이라는 거실을 지나가는 피곤한 방문객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 공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성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이 0.1초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틈을 벌려 침묵을 밀어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훈련이 반복될수록 그 공간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듯 우리도 선택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파리는 심장도 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뇌가 퇴근해서 해파리 상태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런 가벼운 빈정거림이 당장의 분노를 식히는 데는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해파리 같은 자극에 내 소중한 하루를 헌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나를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방치해 두었을 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무례한 감정들이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이제 다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 어서 오게. 하지만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가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집에 찾아온 모든 방문객을 따뜻하되 단호하게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도권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즉각 그 사람을 문제아로 규정했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곤 했죠.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토록 무례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넘어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지금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저 자신을 무력하고 약하게 만들었는지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힘의 방향을 언제나 바깥으로만 밀어냅니다. 내가 평온해질 수 있는 책임도 내 감정의 주도권도 모두 타인의 손에 넘겨버리는 꼴이니까요. 사실 유튜브 댓글창에서 메시와 호날두 중 누가 최고인지 고더를 두고 밤새도록 키보드 전쟁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라는 분노, 그건 결국 내 가치 증명을 타인의 인정에 맡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로감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관계를 피했을 때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제게 아주 무례한 말을 던졌고 저는 여느 때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평소와 달리 분노보다 먼저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이 보잘것없는 말이 나를 이토록 세게 건드렸을까?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적으로 보기보다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은 그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버튼을 눌러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버튼이 아예 없다면 상대가 아무리 세게, 아무리 정교하게 눌러댄다 한들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솔직히 몹시 불편하고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남 탓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기꺼이 넘어서는 순간 비로소 놀라운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외부가 원인이 아니라 내 안의 버튼이 원인이라면 나는 언제든 다시 훈련하여 그 버튼을 해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갈등은 거울 뉴런 체계의 인지적 편향과 투사적 전이 cognitive bias and projective transference in the mirror neuron system 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수용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면 유독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 법이죠. 저는 수십 년간 강단에서 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 타인의 말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단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깊은 평정을 지닌 이들은 모욕 속에서도 가만히 스스로를 관찰하더군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고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황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나무늘보가 식사 한 끼를 소화시키는 데만 무려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참 부러운 속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던진 독서를 소화하는데 그 정도의 느긋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0.5초 만에 분노라는 독성 물질을 온몸으로 퍼뜨리죠.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가 더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웃으며 넘기던 말 한마디가 나이가 들수록 쌓여온 자존심과 과거의 묵은 상처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에서, 가정에서 충분히 버텨왔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쩍하고 갈라지듯 흔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흔들림은 당신이 패배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서 아직 단단해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지점이 남아있다는 아주 고마운 신호입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말로, 때로는 교묘한 비교로, 때로는 차가운 침묵으로 말이죠. 그때마다 당신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결코 상대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 있는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을 가련한 피해자의 자리에서 냉철한 관찰자의 자리로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줄어들수록 그 소중한 에너지는 안으로 모이고 그 에너지가 켜켜이 쌓일 때 비로소 평정이라는 깊은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를 담은 주역 이 찬에서는 자신을 아는 자는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버튼을 가졌는지, 내 안에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100년 전 영국 슈퍼마켓의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아마 직접 보진 못하셨겠지만 당시엔 모든 것이 느리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빠른 키워드와 알고리즘의 홍수 속에서 내 마음의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나라는 본문은 엉망으로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 길이 먼 사람이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길의 절반을 온 사람이며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거울 속에 비친 그 분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표정 뒤에 숨은 당신의 상처와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통제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말이 곧 힘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고 누군가의 공격에 즉각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죠. 그래서 누군가 제 안에 버튼을 누르는 순간마다 저는 그를 제압할 날카로운 말들을 머릿속으로 쉴 새 없이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제 입에서 말이 가장 많았던 시절일수록 제 삶은 훨씬 더 소란스럽고 어지러웠더군요. 반대로 침묵의 가치를 배운 이후 인생은 눈에 띄게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침묵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뺏길 뻔한 주도권을 가장 조용하고 우아하게 되찾아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침묵이란 마치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만큼이나 불안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단 5초의 정적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무 말이라도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올빼미의 깃털이 비행할 때 소음을 거의 내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고요한 비행 덕분에 올빼미는 밤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음 없는 비행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상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찰나 통제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읽고 계산하고 당신을 더 자극할 방법을 찾아내겠죠. 하지만 당신이 멈출 때 딱 한 박자만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지독한 악순환의 흐름은 툭 하고 끊깁니다. 그 짧은 정지 속에서 상황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죠. 저는 수없이 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싸움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기에 소중한 관계가 밑바닥까지 소진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침묵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감정과 반응에 대한 선택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전략적 침묵을 통한 정서적 자율성 확보, Securing Emotional Autonomy through Strategic Sil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말로 뱉을 필요는 없으며 모든 감정을 타인에게 친절히 표현해 줄 의무 또한 우리에겐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구차한 변명은 당신의 내면에 응축된 힘을 바깥으로 흩어버릴 뿐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묵묵히 행동하고 그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둘 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고 태도는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수만 마디의 독설보다 당신의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 큰 위험과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모든 싸움에 참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자주 타이르곤 했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고도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반응은 그저 힘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좁은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어떤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찌르려 하겠지만 더 이상 당신의 중심까지는 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의 문구가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침묵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이는 무감각해지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을 닫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명료하게 바라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죠. 여전히 기쁨과 서운함을 느끼지만 그 감정들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타를 제멋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해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으며 최소한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돌아오는 상처는 더 깊고 예리했습니다. 기대는 희망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타인의 손에 묶어버리는 가장 교묘한 족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태도 하나가 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내면의 평화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분노하고 좌절한 뒤에야 비로소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나만의 원칙에서 기준을 찾기로 한 것이죠.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타인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인정받지 못해도 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깊은 존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은
타인의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기준에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집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지고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문지기입니다. 모든 의견을 다 들을 필요도, 모든 무의미한 대화에 끝까지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들어오는 정보와 감정을 선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왜 나에게 이러는가를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이 질문이야말로 책임을 가장 정확한 자리, 즉 당신 자신에게 돌려놓는 마법 같은 질문입니다. 기대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집착이 줄어들수록 분노 또한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제가 겨우 배운 감정적 분리가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야 저는 비로소 하나의 견고한 축이 제 모든 삶의 균형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도 운 좋게 주어진 환경도 하물며 하늘이 내린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배는 아주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며 전복될 위기에 처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항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퇴근길에 빨간 신호를 한 번도 안 받고 집에 도착하는 것이나 점심 메뉴로 고민하지 않는 것 정도라면 그건 거의 성인군자 수준의 소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역시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구와 강의가 지루한 일상이 되고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지던 시기였죠. 그 무렵에 저는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제자의 사소한 말실수에 예민하게 나를 세웠고 타인의 작은 무시를 마음속에 며칠씩 담아두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지독한 분노의 대상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제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쓰고 있는지 그 의미가 흐려졌을 때 우리 안의 감정 방어막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하자면 정서적 항성 유지와 가치, 지향적 행동의 동력학적 상관관계 dynamic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homeostasis and value-oriented behavioral drives 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즉 명확한 가치관이 정서적 안정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원뱃의 배설물이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자연계의 완벽한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목적도 그렇게 명확하고 각이 잡혀 있어야 감정의 경사면에서 쉽게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필연적으로 분노와 짜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목적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 끝에 제가 붙잡은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가 내뱉는 말과 침묵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따뜻한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슴에 되찾은 순간 저를 괴롭히던 수많은 잡다한 감정들은 마법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비효율적이고 가성비 떨어지는 감정 소모가 또 어디 있을까요? 목적이 뚜렷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내뱉으려는 이 날카로운 말이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가? 이 소모적인 싸움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가? 그 질문 단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분노는 존재의 의미를 잃고 흩어집니다. 목적은 단순한 동기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죠. 목적은 강력한 중력과도 같습니다. 산만한 생각과 날뛰는 감정,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을 단 하나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설령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눈앞에 무례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낡고 게으른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종사는 언제나 외부의 거센 바람이 아니라 조종석 안의 계기판과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확신하게 된 단 하나의 진리는 내면의 평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기분이나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훈련된 상태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는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늘 중심에 두는 훈련, 이 고된 훈련들이 층층이 쌓여 비로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의 성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왜 화가 났었는지조차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그건 제 지혜가 늘어서가 아니라 그냥 건망증이 늘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제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야말로 100세 인생이 주는 최고의 보너스 아니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제각각의 방식으로 소란을 피울 것이고 세상은 변함없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불공정함과 무례함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인 상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외부의 변덕스러운 조건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타인의 입술 위에 있지 않고 상황의 유리함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안에, 당신의 선택 안에 존재합니다. 이 고요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겉보기에 매우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는 굳이 남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고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결한 기준에 따라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태도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세상에 향기로운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의 긴 끝자락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통제는 언제나 그리고 오직 당신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통제권을 온전히 거머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서서히 잦아들 시간입니다. 깊어가는 밤의 정적이 포근한 이불처럼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창밖의 소음마저 먼 기억 너머로 희미하게 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0년의 지혜와 내면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 구석구석에 부드러운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아주 길게 내뱉어 보세요. 오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무거운 감정들, 타인이 던졌던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스스로를 옥죄었던 그 기대를 이제는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만히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고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전등을 하나씩 꺼봅니다. 어두워진 마음의 거실에는 오직 잔잔하고 평화로운 침묵만이 머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따뜻하고 안락한 휴식의 바다로 천천히 잠겨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내면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넓은 선택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당신의 침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부드러운 어둠이 당신의 눈꺼풀을 어루만지며 깊고 깊은 잠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평온한 밤, 안락한 휴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